만약 전 세계 모든 군사 위성이 단 0.5초 동안 동시에 멈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핵 발사 명령은 증발해버리고 전쟁은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출처가 대한민국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핵을 움켜쥔 강대국의 장군들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핵도 없는 나라가 세계를 멈추었다고? 저는 미국 국방부 사이버 분석관으로 직접 한국에 파견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웃었습니다. 한국이? 설마. 하지만 그곳에서 본 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전차, 0.5초 침묵 속에서 꺼져버리는 핵 발사 명령, 그리고 전쟁을 끝내겠다는 한 나라의 철학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인류를 구할 새로운 방패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건 무료잖아요. 제 이름은 로렌 하터입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사이버 전략실 수석 분석관으로 지난 15년간 수많은 위협 시나리오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제네바에서 열린 비공개 군사 안보 회의에서 경험한 충격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라 인류의 억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장소는 제네바 호수 인근의 지하 벙커, 코드명 이글 네스트. 국제적으로 극비리에 사용되는 회의장이었고, 이날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스라엘까지 세계 주요 핵보유국과 군사 강국 대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서류를 쥔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군인이라면 웬만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누구도 농담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스크린에 지구 전역의 군사 위성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타임라인 위로 붉은 경고 표시가 번쩍였고 화면 상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0.5초 동안 전 세계 군사 위성 78기가 동시에 침묵했다는 보고였습니다. 통신도, 열감지 신호도, GPS 위치값도, 심지어 백업 채널조차 먹통. 과학적으로는 설명 불가, 군사적으로는 재앙. 0.5초가 짧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핵 발사 명령 체계에서는 충분히 치명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명령이 내려가지 않으면 미사일은 날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지하류의 이바노프 장군이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연현상이라면 편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확히 0.5초, 모든 위성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이건 공격입니다. 중국의 챙광 장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핵보다 무섭군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침묵으로 끝난다니. 이때 미국 대표단이 준비한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전 세계 궤적 데이터가 겹쳐지더니 신호 왜곡이 한 지점으로 수렴했습니다. 대한민국, 남해안 일대에서 발원한 듯한 흔적. 스크린 상단에는 데이터 근원 대한민국 부산 지역, 코드 K 사일런트라는 분석 문구가 붙었습니다.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다른 이들은 아예 침묵으로 반응했습니다. 영국 정보국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한국?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저 역시 속으로는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군사 패권을 좌우할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여긴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나토 사이버 국장은 단호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저 현상이 반복된다면 핵 억제 체계는 무너집니다. 발사 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못한다면 억제는 무의미합니다. 윌킨스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이 이를 정리했습니다. 핵보다 빠른 억제, 핵보다 조용한 방패입니다. 만약 한국이 그것을 보유했다면 국제 질서는 근본부터 바뀝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 남해 해역과
부산권에서 미세한 침묵 펄스가 반복 포착됐습니다. 주파수 대역은 비정형적이고 길이는 평균 0.497초, 표준 편차는 불과 0.006초, 즉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패턴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신호는 실시간 인증 프로토콜을 무력화시킵니다. 발사 명령이 시작되지 않도록 막는 방식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설명해 주었지만 결국 우리가 마주한 건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핵억제의 새로운 문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모두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회의 종료 직전 윌킨스 장군은 제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로렌,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라. 한국의 K-사일런트 네트워크, 그게 실체인지 허상인지 진실을 가져와야 한다. 저는 임무를 수락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강국들을 무력화시킬 기술을? 웃기지 마.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건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마주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것은 억제의 철학, 전쟁을 막는 또 다른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제네바 회의가 끝나고 불과 48시간 후 저는 워싱턴 본부에서 비밀 임무 지령서를 받았습니다.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파견, K-사일런트 네트워크의 실체 확인. 그러나 문장 한 줄이 제 어깨에 얹힌 무게는 핵 억제 체계 전체와 맞먹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세계의 모든 핵 강국들을 무력화할 기술을? 너무 과장된 추측처럼 느껴졌습니다. 핵 없는 나라가 핵보다 무서운 방패를 가졌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비웃으며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 착륙 방송이 나오고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촘촘히 박힌 불빛이 마치 거대한 회로 기판 같았습니다. 순간 가슴속에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전자장치 같군.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감상이었지만 나중에야 그 말이 예언처럼 다가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깔끔한 시설과 효율적인 동선에 감탄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곳처럼 질서정연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의 대기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작은 차이일 뿐이지.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정장을 입은 한국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윤태성 중령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묘하게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또렷하게 인사했습니다. 로렌 하터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윤태성 중령입니다. 앞으로 임무 기간 동안 안내와 협력을 맡게 됩니다. 저는 가볍게 악수를 나누며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미국이라면 민간 분석가를 군인이 직접 맞이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사안을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중심으로 다루고 있군. 그 순간부터 제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은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가 끝없이 뻗어 있었고 신호 체계와 교통 흐름이 기계처럼 매끄럽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교통체증 한 번 없는 길 위에서 저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익숙한 워싱턴이나 뉴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윤태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와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이 도로, 신호, 건물들 모두 지난 수십 년간 전쟁을 겪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는 항상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라니 생각해 본 적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차량은 결국 진해 근처의 군사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입 통제소에서 여러 차례 신원 확인과
장비 검사를 거치고 나서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거대한 경납고가 나타났습니다. 두꺼운 강철문이 서서히 열리며 내부의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숨기고 있는 진실의 일부를 보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윤태성이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는 것들은 모두 극비 사항입니다. 아마 예상 못하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저는 데이터와 사실만을 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혹시 정말이라면? 만약 한국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어온 세계 질서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윤태성이 했던 말. 전쟁을 겪은 나라라서 전쟁을 막는 법을 아는 나라. 미국의 군사력은 억제와 힘의 논리 위에 세워져 있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찾은 걸까?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직 단정 짓지 마.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한국 땅을 밟으며 느낀 직감. 이곳에서 제가 만나게 될 진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성 중령은 저를 진해 군항기지로 데려갔습니다. 기지 입구는 이미 삼엄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사일로나 러시아의 잠수함 기지를 본 적은 있지만 이곳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모든 병사들의 눈빛에서 묘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지키는 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어떤 철학이라는 듯 말입니다. 차량이 거대한 경납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내부에서 웅장한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전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체는 각진 철괴가 아니라 유려한 곡선과 흡수 패널로 덮여 있었고 빛조차 표면에서 미묘하게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이게 K3 전차입니까?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K3 스텔스 전차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자적 존재를 지워버린 전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즉시 군사 위성 신호를 받아보는 휴대장비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런 물체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는 분명히 수십 톤은 될 법한 거대한 전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감지되지 않는다. 윤태성이 설명했습니다. K3는 단순히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파와 열, 심지어 위성광학 추적까지 모두 차단합니다. 존재 자체가 기록되지 않는 것이죠. 적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해온 모든 억제 이론은 탐지 대응 억제의 흐름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지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건 기존 이론의 토대 자체를 무너뜨리는 개념이었습니다. 윤태성은 손짓을 했고 K3 전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덩치가 바퀴도 아닌 무음 서스펜션 위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이동했습니다.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전차 말 그대로 유령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에서 자라며 항상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던 건 거대한 핵미사일과 강철 괴물 같은 전차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힘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전차는 달랐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침묵으로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태성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억제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다면 세계에 과시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억제란 본질적으로 전쟁을 부추기지 않고도 전쟁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군인의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기술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조금씩
철학이라는 단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윤태성은 저를 지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수십 개의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운 방 안에서 실시간 모의 전쟁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적국의 미사일 발사 명령이 입력되었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그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신호 무효화, 지속시간 0.5초. 윤태성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적의 발사 명령이 0.5초 동안 무력화됩니다. 0.5초는 짧지만 핵발사 프로토콜에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발사 명령은 실시간 인증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이 짧은 침묵은 곧 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지난 제네바 회의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난다. 이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확신했습니다. 지휘실을 나와 다시 K3 전차 앞에 섰을 때 저는 더 이상 회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경이로움, 그리고 두려움. 이 기술이 진짜라면 한국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방패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의 권력 균형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윤태성이 제 눈빛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터 분석관님, 지금 보신 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무력화시키는 침묵입니다. 저는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군요. 진해 기지에서 K3 전차를 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윤태성 중령은 저를 또 다른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 깊숙이 자리한 통합 전술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수많은 서버렉과 냉각 장치가 끊임없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현실과 가상이 구분되지 않는 거대한 전쟁 지휘실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윤태성은 저에게 보호용 헤드셋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직접 보실 겁니다. K-사일런트 네트워크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경고음이 울리며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가상의 적국 기지가 떠올랐습니다. 상황은 단순했습니다. 적이 핵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한국이 이를 방어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모의 훈련은 나도 수없이 봤어. 결국은 요격 시스템 성능 비교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적의 사령관이 발사 명령 코드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화면이 일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신호라인이 연결되는 대신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붉은 텍스트가 떠올랐습니다. 전송 무효화, 지속시간 0.5초.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사 명령 실패. 프로토콜 오류 발생.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깐, 지금 미사일 발사가 취소된 겁니까? 발사 버튼을 눌렀는데 윤태성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발사 명령 자체가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0.5초 동안 통신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스스로 오류를 인식하고 발사를 중단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핵억제론의 중심은 탐지와 보복이었습니다. 적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쏜다. 그 상호 공포가 전쟁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그 모든 공식을 부정했습니다. 발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면 보복도 필요 없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난다. 제네바 회의에서 장군들이 두려움 속에 중얼거린 그 문장이 현실로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군요. 제가 어렵게 말을 꺼내자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K-사일런트 네트워크는 요격이나 방어가 아닙니다. 애초에 전쟁이 발생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기술이 확산된다면? 세계의 핵무기 체계가 모두 무력화된다면? 윤태성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끝내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무기를 늘려서가 아니라 전쟁의 문 자체를 닫는 방식으로요. 그의 말은 군인의 언어라기보다는 철학자의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존경인지 경이로움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복잡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여러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 명령이 내려지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분명 하나쯤은 성공하겠지.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든 발사 명령이 0.5초의 침묵 속에 사라졌습니다. 수십 개의 발사 버튼이 눌렸지만 그 어떤 미사일도 하늘로 솟구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반복되었습니다. 전쟁 시작 불가.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온 모든 이론과 모델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막는 방법은 반드시 힘의 균형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 윤태성이 제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터 분석관님. 0.5초의 침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전쟁을 막겠다는 의지, 우리 역사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런 기술을 보유했으리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허상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한국만의 전유물이라면 세계는 한국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약 이 기술이 전 세계에 공유된다면 우리가 알던 핵의 시대는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축복인가? 아니면 새로운 균형의 시작인가? 그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한국이 보여준 0.5초의 침묵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K-사일런트 네트워크의 시연을 본 지 이틀 뒤,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국가사이버방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모든 군사통신과 방위 시스템이 교차하는 신경중추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서버룸에는 수백 대의 렉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었고 차가운 냉기와 함께 기계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는 수많은 로그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아직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0.5초의 침묵. 그 공백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내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외부 공격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윤태성 중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아마 그 답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갑자기 센터 안에 붉은 경보등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상단에는 굵은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침입 감지됨, 출처 PRC 군사 노드.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중국군 사이버 전쟁 총괄 첸광 장군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K-사일런트 네트워크를 정면으로 시험하려 했습니다. 분석 요원들이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패킷 유입 속도 초당 3.2TB, 디도스 공격 패턴입니다. 양자 암호화 채널에도 스푸핑 시도가 감지됩니다. 윤태성은 차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3방어 프로토콜 가동. 전부 로그 기록 남겨라. 저는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K-사일런트 네트워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응답 지연 시간이 0.5초에서 1.3초로 늘어났습니다. 센터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요원들의 손은 번개처럼 키보드를 두드리고 모니터에는 붉은 오류 메시지가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0.5초가 무너지면 이 시스템은 단순한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어. 제 심장은 쿵쿵 뛰었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중국의 해킹 부대가 총력을 다해 침투하고 있었으니까요. 윤태성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터 분석관님,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회복합니다. 잠시 후 K-사일런트 네트워크가 스스로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암호화 키들이 교차하며 새로운 패턴을 형성했고, 기존 프로토콜이 무너지는 동시에 더 복잡한 양자 암호 체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연 시간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3초, 0.9초, 0.7초. 그리고 마침내 수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0.5초. 센터 안의 요원들이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발 공격 로그는 차단되었고 그들의 해킹은 스스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어막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복구하며 스스로 더 강해지는 시스템. 마치 한국의 전쟁 기억이 디지털 코드 속에 녹아들어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군요. 제가 낮게 중얼거리자 윤태성이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는 방법을 기술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겠다는 의지에 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제네바 회의에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공기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일었습니다. 여기서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기술을 움직이고 기술이 전쟁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스며들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다시 도전한다면? 혹은 러시아가 혹은 우리 미국이 이 기술을 탐낸다면? 세계는 이 방패를 차지하기 위해 또 다른 갈등에 빠지지 않을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억제의 새 시대가 열린다면 반드시 또 다른 균열도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중국의 도전을 막아내며 0.5초의 침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증명해냈습니다. 윤태성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하터 분석관님,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방패이자 경고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무기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기술이 한국에서 나온 건 우연이 아니야. 이 나라는 전쟁의 상처를 누구보다 깊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공격을 막아낸 다음 날 윤태성 중령은 저를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군사 기지도 연구소도 아닌 곳에 왜 오는 걸까? 그러나 차에서 내린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건 기억의 전시관이라는 건물이었습니다. 유리 외벽기로 보이는 전시관은 겉보기엔 평범한 박물관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이곳에는 한국이 겪어온 전쟁의 상처와 그로부터 태어난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저를 데리고 가장 먼저 멈춘 곳에는 낡은 군용 수통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설명판에는 지평리 전투 1951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수통은 당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나눈 것입니다. 탄환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서로 물을 나눴습니다. 이 작은 수통 하나가 수십 명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낡은 금속 수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시관의 조명이 반사되어 수통 표면에 희미하게 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이 제 눈에는 마치 살아있는 증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두운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설계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설계도들은 한국이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않은 무기들이었습니다. 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전략 폭격기, 핵탄두, 모형까지.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건 왜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윤태성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막는 건 더 강한 무기가 아니라
더 단단한 의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억제는 상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군인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전쟁의 상처 속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전시관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유리관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한 장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 6.25 전쟁 당시 한 병사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끝내 가족에게 전해지지 못한 편지. 윤태성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터 분석관님, 한국은 전쟁을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바로 K-사일런트 네트워크의 뿌리입니다.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기술로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제가 왜 한국에 와야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K-사일런트 네트워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나라가 겪은 고통과 희생,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맹세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억제 이론은 항상 힘의 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본 건 기억의 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철학에 압도당했습니다. 중령님,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억제를 오직 힘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군요. 기억이 방패가 될 수 있다니?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는 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쟁을 잊지 않으며 바로 그 기억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의 말은 가슴을 울렸습니다. 순간 전시관 안의 모든 유물이 제게 말을 거는 듯했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전시관을 나오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임무는 단순히 기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평가하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한국은 그 대답을 이미 내놓고 있었습니다. 억제란 힘이 아니라 기억이다. 하늘은 붉은 석양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존경을 깊이 느꼈습니다. 서울국제회의장은 그날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군사대표와 유엔, 나토 관계자들까지 수백 명의 인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 역시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지만 사실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앞에 그 힘을 드러내려 한다. 과연 모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회의장은 반짝이는 조명과 수십 개의 스크린으로 가득했습니다. 국기들이 도열한 가운데 중앙 무대에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윤태성 중령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제게 잠시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 시선에서 저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오늘 인류의 역사가 바뀔지도 모른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존경하는 세계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세기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그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새로운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무기가 아니라 억제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순간 회의장 안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회의적인 눈빛을 보냈고 일부는 기대와 긴장을 동시에 품은 듯했습니다. 저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무대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이지만 실제와 다를 바 없는 정밀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적국의 미사일 기지가 등장하고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회의장 안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19, 8.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한 정적 속에서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쥐었습니다. 발사. 스크린 속 적국 지휘관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 전체가 하얀 빛에 잠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화면에는 단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전속 무효요.
지속 시간 0.5초. 미사일은 날아오르지 않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은 끝났지만 발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기지에서 동시에 수십 개의 발사 명령이 입력되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두 0.5초의 침묵 속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새로운 억제 체계야.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어. 러시아 대표단조차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말이 없었고 중국 대표단은 노트북을 부여잡은 채 무언가를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대표단 옆에 앉아 있던 제 동료도 속삭였습니다. 로렌, 우리가 본 게 진짜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야. 전쟁의 방정식이 바뀌고 있어. 시연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번져나갔고 마침내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는 감탄의 눈빛으로, 일부는 경계의 눈빛으로. 그러나 누구도 방금 본 기적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야말로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울림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속에서만 보던 억제 이론이 지금 제 눈앞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0.5초의 침묵. 그것은 단순히 신호의 공백이 아니라 인류가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핵보다 강한 무기를 만든 게 아니다. 한국은 핵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방패를 만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